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잠들기 직전 가슴을 조여오는 그 기억,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 아직도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 감정. 당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먼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히는 것은 바깥 세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 사건의 기억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람과의 싸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혹은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나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바라고 화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의 공통된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용서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화해를 권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손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닿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 사람의 영향권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105년의 삶 끝에 도달한 가장 강력한 복수의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당신의 하루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원망하며 잠 못 이룰 때 그 밤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과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할 때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스스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오늘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이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반발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넘어서야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독은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5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말하지 않고 증명하는 법, 그리고 상처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법.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세기를 살며 몸으로 배운 것들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내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나고 나라 전체가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 버둥대던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때 내 곁에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함께 겪었고 꿈을 함께 나눴고 서로의 아내와 자식들 이름을 손금처럼 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형제보다 더 가깝게 여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에 나는 그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40쯤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당시 작은 학교에서 가르치며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연락이 뜸해지더니 만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는 내 삶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책이 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착이 왔습니다. 나는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상상하고 다시 내가 반박하고 그 대화는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나는 그 가상의 싸움 속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몇 년을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것은 거의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래, 그토록 깊이 생각했던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쉽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긴 상처의 무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본디 자신의 고통에는 예민하고 자신이 준 고통에는 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며 기억하는 그 장면을 상대는 이미 오래전에 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보다 진실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20년 동안 그 친구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논문을 쓸 수 있었던 밤들,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던 날들, 아내와 더 많이 웃을 수 있었던 저녁들. 나는 그 친구에게 돈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원망 속에서 스스로 내 가장 좋은 시간들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사랑하면
충분히 기다리면, 충분히 이해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나를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묶어두었습니다. 30살에 나는 사람을 이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90살이 넘어서야 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 시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내가 살아온 60년의 무게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위협받으면 피하려 하고 손해를 보면 벗어나려 합니다. 그것이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생존 본능을 당신보다 먼저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변하고 싶을 때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설득이,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나는 10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압력으로 잠시 행동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입니다. 압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눌렸다가 펴지는 용수철처럼. 당신이 그것을 보고 또 실망하는 것은 당신이 용수철에게 나무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내 말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냉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명확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라고 묻는 것은 하늘을 향해 왜 비가 내리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내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는 그냥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산을 씁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가장 오래 생각하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마음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도 자신처럼 느끼고 자신처럼 반성하고 자신처럼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함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깊이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뒤 몇 년째 그 친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친구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그 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네.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는 그 친구의 문제일세. 자네가 물어야 할 것은 단 하나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분석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사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알아봤자 당신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그 사람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틀린 기대를 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대가 사라질 때 실망도 사라집니다. 실망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다치게 할 힘을 잃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고슴도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하나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단순한 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정확한 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의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특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거리는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오해를 받을까봐,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관계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온기를 줍니까? 아니면 가시를 줍니까? 만약 그 관계가 만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헤어질 때마다 당신을 더 작게 만든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모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미소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 깊은 곳, 당신의 불안과 희망과 상처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미소를 띤 채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열어보이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방비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하고 싶은 말들이 목 끝까지 올라옵니다. 그 순간 당신이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낸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의 영향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 감정을 억누르란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십시오. 분노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억울함도 충분히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장소와 그것을 표현하는 장소를 분리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충분히 울고 충분히 화내고 충분히 허물어지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는 당신은 고요한 물이 되십시오. 잔잔한 수면은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져도 잠깐 파문이 일었다가 곧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당신이 목표로 해야 할 모습입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강함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목격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은 상대의 방어를 높이고 감정을 격화시키고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상처 입힐 뿐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싸움의 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은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침묵은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입 다물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나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침묵은 나는 당신의 언어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절입니다. 침묵은 내 에너지는 당신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향해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화를 내 주기를, 울어주기를, 설명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는 가장 당혹스러워집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할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싸움을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싸움, 형제 사이의 싸움, 친구 사이의 싸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싸움. 그 싸움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끝까지 고요함을 유지한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제나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와 침묵,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싸움에 참여할 것인지, 어떤 싸움을 거부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쥐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40대의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내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같은 학과의 동료에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동료가 마치 자신이 처음 떠올린 것처럼 발표해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동료에게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분노에 떨며 내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에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겠는가? 이미 박수를 받은 사람의 말을 믿겠는가? 아니면 흥분해서 달려온 사람의 말을 믿겠는가? 말로 싸우는 것은 가장 소모적인 전투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언제나 그것을 먼저 선점한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설명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당신이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열거하면 할수록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말은 당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진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시간과 결과만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제자에게 전한 말이었고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며 몸으로 익힌 세 번째 규칙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제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더 깊이, 더 정밀하게, 더 넓게, 그리고 3년 후 그 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훨씬 더 완성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 동료의 발표를 잊어버린 뒤였습니다. 말은 사라졌고 결과는 남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강력한 대답은 당신이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잘못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 자체가 가장 웅변적인 증언이 됩니다. 네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상처를 성장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나는 평생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마당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어느 해 유독 꽃이 잘 피지 않아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이웃 노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름이 부족한 게야 썩은 것들을 땅에 묻어야 꽃이 피는 법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말이 인간의 내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쓰라린 배신, 가장 억울한 기억들, 그것들은 썩어가는 낙엽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악취만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묻고 시간을 주고 그 위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가장 기름진 거름이 됩니다. 상처는 당신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 상처에 의해 작아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처를 통해 커지는 길입니다. 그 두 길의 갈림목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오롯이 당신입니다. 나는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의 핑계로 삼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단 하나의 챕터를
망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의 남은 챕터들까지 망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낭비는 재능의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의 낭비도 아닙니다. 감정의 낭비입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억울함도 에너지입니다. 슬픔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그 사람을 향해 쏟으면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향해 돌리면 그것은 불꽃이 됩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큰 도약을 이룬 시기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모두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 직후였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깊이 배신당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억울했을 때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밀어올렸습니다. 그것이 나를 책상으로 이끌었고 강의실로 이끌었고 더 많은 학생들을 향해 이끌었습니다. 상처가 나를 작게 만들려 했을 때 나는 그 힘을 빌려 오히려 더 크게 자랐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잔인한 교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수업료는 끔찍하게 비쌌지만 그 수업에서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떤 학교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본성, 경계의 중요성,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당신은 이미 그 상처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꺼내어 쓰는 것, 그것을 당신의 다음 페이지를 쓰는데 사용하는 것. 말로 싸우지 마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승리입니다. 내 나이 95살이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독 맑았고 해가 지는 방향으로 노을이 아주 조용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을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을은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의 빛깔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기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야말로 내가 95해를 살며 처음으로 느껴본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승리라고 믿어왔습니다. 상대가 무릎을 꿇는 것,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상대가 나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날이 오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실제로 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 속에는 시원함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흔들렸던 나 자신의 회복이었습니다. 평온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의해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바다는 표면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파도는 존재합니다. 폭풍도 옵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파도가 없는 바다가 아닙니다.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결정을, 당신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을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어떤 싸움에서도 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은 내가 평생 동안 붙들고 씨름한 화두였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행복이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 것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입니다. 분자를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없는 경쟁입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분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의 분모가 0이 될 때 당신의 행복은 비로소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강단에 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더 이상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하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요동치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먼 기억 속에 한 챕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는 힘을 잃는 것, 흉터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흉터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평온함을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 생각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 오늘 하루 내 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겠다는 선택. 오늘 하루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살피겠다는 선택. 나는 9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천천히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발이 땅을 밟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그 걸음들이 나를 과거에서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몸이 현재에 있으면 마음도 서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곳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방식으로 그 사람이 패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신의 아침은 달라집니까? 당신의 잠은 편안해집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과의 화해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평온함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내가 105년의 삶 끝에 도달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나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보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긴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105년을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하며 보낸 그 수많은 날들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되새기며 보낸 밤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했는지를 되풀이하며 흘려보낸 아침들, 그 사람이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낭비한 계절들, 그 시간들이 모이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 년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내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내가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 사람들에게 공짜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수를 꿈꿉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때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크게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오기를, 언젠가 나를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날이 오기를, 그 상상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달콤했던 것은 그것이 결국 내가 여전히 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 상태, 그 사람들이 후회하든 후회하지 않든 나의 하루가 달라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내가 90이 넘어서야 조금씩 도달하기 시작한 경지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거창한 것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거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온함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데 쓰는 시간을 딱 절반만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절반의 시간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이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을 다시 해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잠깐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알아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조용한 아침, 당신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차지하던 자리가 텅 비어 있을 때 그 고요한 빈자리가 바로 당신이 되찾은 자유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가장 강한 복수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그 사람의 인정 없이도, 그 사람의 사과 없이도 당신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105해를 살며 도달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전한 답입니다. 해는 오늘도 집니다.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감탄하지 않아도 해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깔로 지평선을 물들이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내일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 삶, 상처를 준 사람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하늘을 가리지 않는 삶. 그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완전하게 당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든, 당신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든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105해를 살아온 한 노인으로서 나는 그것을 압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싸움은 이제 조금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배도 승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축복입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